자, 여러분 교재에 토지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자, 매년 또 한 문제 출제를 하죠. 자, 토지의 특성도 우리가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되는 또 상당히 중요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29회 시험과 30회 시험은 박스를 이용한 문제를 출제했고요. 27, 29, 30은 그렇고 28회는 우리가 5개 특성 주어졌죠. 그래서 이 파생되는 특징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토지에 있어서 이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 원초적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는 자연적 특성이라고 해요. 자연적 특성. 자, 이 자연적 특성에서 우선 시험 문제는 이 4가지 종류가 제일 잘 나오죠.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이 4개가 제일 잘 나오고 또 하나 첨가한다면 인접성 이게 있는데, 자, 우선 부동성이죠. 자, 첫 번째가 이 부동성인데, 이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토지의 지리적 위치 그 자체는 고정이 돼서 이동시킬 수 없죠. 그래서 이 부동성으로부터 우리가 파생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인접성이에요.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그 옆에 인접 토지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부동성으로부터 우리가 파생되는 특성, 인접성 또는 영속성, 연결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는 인접성이 그래서 시험 지문에 출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이것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성이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뭘로 출제해버린다? 부동성을 출제를 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성이 지문에 출제하는데 인접성은 출제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어디에 초점을 둔다? 부동성에 초점을 두시고, 우리 부동성은 뭐죠? 이동시킬 수 없다. 자, 비이동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TV나 냉장고는 동산인데 동산은 움직이는 물건은 이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이 파생되는 특징에 이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 부동산은 이 법률적 측면에서의 공시 방법으로서 등기를 사용하고, 동산은 뭐죠? 사실상 지배 상태인 점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야. 달리하는 근거. 자,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것은요, 이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형상을 국지화시킨다. 이 지문을 우리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출제를 하는 거죠. 국지화. 자, 국지화가 나오면요, 이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안에 국한시킨다. 예, 국지화, 국한시킨다는 얘기인데, 자, 국지화가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자, 우리는 어떤 이 지역에 국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국한시킨다. 부동산 활동 형상을. 자, 그러면은 여기에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이 부동산이 있으면은 이 부동산이 이 지역에 영향을 받아요. 자, 여기가 좀 광명이면 광명적인 영향을 받지 부천적인 영향을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 지역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느냐, 이 지역을 분석할 필요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고려해서 부동산 가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지역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지역 분석의 필요성, 근거를 제공해 주죠. 그래서 이 지역 우리가 분석의 근거, 필요성이 또 나타납니다. 지역 분석. 자, 그리고 여러분 토지를 거래를 하면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든지 또는 우리 항공 사진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이런 분석을 해야 돼. 이것을 전문 용어로 정보,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정보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우리 활동을 뭘로 만들죠?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도 있지만은 또 뭐가 있냐? 부동산이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그 고정된 위치에 현장에 직접 가서 위치가 맞는지, 이 지목이 맞는지, 용도는 어떤지, 면적은 어떤지 이런 걸 실제 확인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걸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임장. 현장에 임해서 확인을 하는 활동을 임장 활동인데, 이 임장 활동,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과 임장 활동으로 만드는데 또 임장이 또 시험 지문에 또 나오면 아, 부동산과 우선적으로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시험 문제 또 최근에 또 많이 나오는 용어가 위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 생태 공원이 조성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쾌적성이 높아지죠. 그럼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오르죠. 이걸 전문 용어로 정해 외부 효과라고 해요. 예?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면 또 어떻게 돼요? 주변의 부동산 가격은 또 하락을 하는데 이건 부의외부 효과예요. 외부 환경 조건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뭐에 영향을 받는 이걸 뭐라고 하죠? 외부 효과 또는 외부성이라고 하는데 이 외부 효과를 또 발생시켜요. 자, 또 시험 문제 또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시험 문제는요, 사례가 주어지기도 해요. 사례가 주어져서 이게 외부 효과인데 어느 특성, 부동성 이렇게 묻습니다. 사례도 주어지고 부동성과 우선 관련이 있다는 것. 자, 여러분이 요즘 우리가 보면요, 이 상가 이런 점포를 보면요,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 이용에 있어서 입지 선정의 중요성을 제기해 주는 것도 뭐다? 부동성이야. 그만큼 위치가 좋습니다. 유리한 위치에 있느냐, 불리한 위치에 있느냐, 이게 상당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상가도 어디 유동성이 많은 어디 전철 역사 부근에 많이 우리가 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도 역사 인근에서 이제 있는데 제일 장사 잘 되는 곳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조사해 보면요, 역사 인근에서 우리 유동성이 좀 많은데 또 손님들이 거기서 또 식사나 뭐를 많이 사 드신다. 그래서 매출액이 다른 역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지역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그래서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예? 유동성. 그럼 그 주변 지역의 매출이 상당히 다른 지역에서 높은 게 있어요.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하면요, 신도림역입니다. 예? 제일 많아요, 유동성. 두 번째가 또 매출이 높은 것이 사당역입니다. 사당역. 그런 게 딱 있어요. 세 번째가 어디냐? 건대역입니다. 이게 서울에서 제일 매출이 높아요. 유동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그럼 뭐가 높아요? 그럼 상가 점포 임대료도 높죠. 위치가 중요해요. 근데 같은 역인데 또 한양대역 앞에는요, 또 그 대학교 앞인데도 그건 또 장사가 잘 안 돼요. 예? 이게 특이합니다. 역사마다 그 어떤 특이점이 있어요. 그 환승역이냐 아니면은 전철이 몇 개 이제 걸치냐,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외부 효과, 이제 뭔데, 입지, 이런 거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위치는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각종 제도적 규제, 규율, 규제의 대상이 되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관계 법규도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또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다 보니까 부동산의 유통기구로서 부동산 중개업을 제도화하는 근거가 되죠. 그래서 옛날부터 나오는 우리가 복덕방에서부터 해서 지금은 복덕방이라는 명칭이 없어요. 지금 과거에 복덕방이었다가 이제 없어져서 이제 뭐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제 옛 시대 유물이 됐어요. 복덕방. 그러니까 우리 옛날 하면은 뭐 한다. 뭐 이제 그 근무하신 분들 자기들이 은어로서 뭐 떡방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그런 이제 용어를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그 중개업을 제도화하는 근거가 돼요. 또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조세 수입의 근거가 돼요. 여러분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납부하죠. 지방세로서 근거가 또 되어지기도 한다. 자, 그러한 것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여러분이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쟁이나 혁명, 폭동 등의 사회적 혼란이 심해지면요, 토지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들고 이동시킬 수 없어. 그렇죠? 근데 동산, 대표적으로 달러, 이런 거는 어떻게 정쟁이 나면 달러만 들고 튀잖아요. 토지는 못 가고 가니까. 그러니까 부동산과 동산을 어떻게 해요? 서로 상반된 활동으로 또 만드는 요인이 돼요. 예? 여러분이 요즘 보세요. 예? 코로나 사태인데 사람들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행기 수단 통해서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 세계로 번지는데 이거 얼마 안 걸리잖아요. 이 전염병 자체가 이제 인플루엔자잖아요. 바이러스. 이 감기 형태의 증상을 가져오면서 폐렴 가져오는 인플루엔자입니다. 상당히.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무슨 이동을 해 가려고 하는데, 뭐는 달러는 갖고 가야 되는데, 먹고 뭐 해야 되니까. 근데 뭐는 토지나 주택은 가져갈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아예 그 집에 계속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 3개월 먹을 거 사다 놓고 계속 있을 수밖에 없지. 요즘은 또 좋은 게 컴퓨터가 발달해서 또 뭐 한다. 모든 업무를 뭘로 처리해버려? 화상으로 처리해버리니까 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거예요. 예, 이제 이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요즘에 거의 대부분 재택근무 하시잖아요, 이제.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다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좀 확인 좀 해두시고.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부증성. 자, 증은 증가할 증입니다. 증가하지 않는다.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돼? 토지에 이 노동 같은 생산 비용을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그래서 뭐가 나오죠? 비생산이 안 되죠. 비생산성이라고 하죠. 비생산성. 또 면적의 유한성 또는 수량의 고정성이라고도 해요. 자, 문제는 이 비생산성으로 인해서 뭐가 되냐?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공장의 생산비를 증가시키면 생산량은 뭐한다? 증가합니다. 근데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을 해도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 비생산성으로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엄격한 의미, 비생산성으로 인해서 엄격한 의미의 토지를 생산을 해서 공급은 불가능하다. 생산 공급은 불가능하다. 근데 뭐는 가능하죠? 생산 공급은 불가능한데 토지를 보유하다가 팔려고 내놓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보유 공급이라고 해요. 보유하다가 팔려고 내놓는 거, 보유 공급. 또 토지를 어떻게 돼요? 용도를 변경을 해요. 예? 임야를 택지 조성해서 우리는 뭘로 우리가 관련해서 이 주거용으로 용도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용도 변경에 따라서 토지가 공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생산 공급은 안 되는데 용도 변경에 따른 공급, 보유에 따른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또 토지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이론은 성립될 수 없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보시면은
이 전 세계적인 형상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들이 얼로 많이 집중해요. 우리는 일자리를 찾아서 또 소득이 임금을 더 많이 주는 어디? 도시로 집중을 하게 돼요. 도시로 인구가 집중을 하는데 도시에 있는 토지는 한정되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인구의 집중에 따라 도시 토지인 택지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임야를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택지 공급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도시 토지는 점점 뭐가 돼? 부족해지죠. 그래서 도시 토지는 점점 부족해지는 형상이 나타난다. 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 도시 토지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택지 공급 능력의 한계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누가 경쟁을 한다? 공급자가 경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의 한계를 가지다 보니까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누가? 수요자 간의 경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럼 경쟁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입지 공간에 대한 경쟁이 발생해요. 그럼 입지 공간에 대한 경쟁이 발생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 경쟁이 있으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럼 지가가 뭐 한다? 오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쉽게 얘기를 여러분 요즘 마스크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스크 수요는 얼마? 하루 수요 얼마? 예? 5,200만 하루 수요가 5,200만 개예요. 근데 공급은 얼마밖에 안 돼요? 예? 공급은 2,500만 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반은 구입이 안 돼요. 반은 구입 못 하잖아요. 근데 하루에 두 개 가져간다. 그러면 또 반의 반은 구입이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밖에 쓸 수가 없어요. 풀 가동해도 공장. 마스크 생산 공장 풀 가동 24시간 해도 4분의 1만 쓸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잘못됐죠, 이게. 그러니까 가격이 뭐해? 마스크. 가격이 오르잖아요. 가격이 오르지. 당연히 오르죠. 수요가 많은데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저도 얼마에 샀냐 하면 4,000원 주고 샀어. 예? 그것도 밤 12시 30분에. 안 파니까 어떻게 해? 또 차 몰고 강남역까지 가서 강남역 거기 다이소 가서 딱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거. 예? 밤 12시도 온다니까 또 그 줄 서서 기다리고. 밤 12시 줄 서는 것도 처음 보네. 예? 그래서 사봤는데, 그래서 4,000원 받더라, 4,000원. 원가는 한 1,000원도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벌이는 거예요. 경쟁 벌이는.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 외국은 더 비싸겠죠. 예? 외국은 마스크 생산이 그래 우리처럼 이제 잘 되지 않아서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경쟁이 벌이면 이게 가격이 오르는데, 근데 공급이 되면 좋은데 공급이 안 돼요. 토지는 한계가 있으니까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건물은 점점 어떻게 돼요? 가격이 비싸니까 더 건물은 고층화될 수밖에 없어요. 고층화되는 것을 전문용어로 집약화라 해요. 토지 이용해서의 뭐를? 토지 이용해서의 집약화를 촉진한다. 자, 여러분이 2년 전에도 지문에 집약화 나왔거든요. 그럼 빨리 뭐가 나와야 돼? 집약화가 나오면 부증성이 나와야 돼. 집약화. 또 여러분 우리가 5회 시험에는 이걸 또 뭘로 출제하냐 그러면 조방화로 출제. 농촌에서의 토지 이용이 조방화거든요. 조방화가 아니라 뭐다? 집약화다. 집약화. 집약화라는 용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집약화를 촉진시킨다. 집약화. 시험 문제 하여튼 단골입니다. 여러분 키워드를 알아야 돼. 집약화가 떴다 하면 고민하지 말고 뭐다? 부증성이 나와야 돼. 부증성. 자, 17회 시험에도 출제했었죠. 24회도 나왔죠. 17회 시험에도 출제했었죠. 29회도 출제했죠. 집약화가 진짜 지문에 잘 출제한다는 거. 자, 이런 수요자 이런 경쟁 이런 건 출제 잘 안 해. 뭐를 출제한다? 집약화 용어 여기에 출제를 하지. 자,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시험 문제 또 많이 출제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라는 게 있죠. 자,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이 토지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물리적 공급이에요. 뭐에서 나타난다? 부증성. 그래서 우리는 경제이론에서 우리가 배울 때 토지 가격, 지가인데 토지 공급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토지 공급이 고정돼서 우리는 변화가 없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라고 해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지금처럼 뭐죠? 수직선이 뭐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이제 우리 배운 거 이제 아까 이제 시험 문제 보면은 요걸 출제를 많이 하잖아. 완전 뭘로? 비탄력적이라는 지문으로 많이 출제해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 토지의 공급 곡선은 무슨 형태? 수직선의 형태. 또 시험 문제는 또 완전 비탄력적 출제하다가 또 이렇게 냅니다. 어떻게 돼? 토지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 완전 비탄력적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 이렇게 해서 뒤에 딱 가요. 그러면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하면 어떻게 돼?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하면 이건 완전 비탄력적인 무슨 형태? 수직선의 형태다. 자, 이때가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증가시켜 줄 수 없다.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변화가 없잖아요. 불변.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불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증가시켜 줄 수는 없다.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결코 증가가 안 된다. 이런 걸 잘 확인을 좀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토지, 그럼 이 흰 부분은 이용 못 한다는 얘기인데,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의 토지를 우린 전문 용어로 경제적 또는 용도적으로도 출제하죠.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토지 특성 중 뭐에 의해서? 용도의 다양성에 근거하죠. 자, 여러분 용도의 다양성에 있어서 토지 이용에서의 뭐를? 용도의 전환을 해요. 자,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뭐를? 임야를 택지로 조성을 해서 택지 양을 늘려준다든지, 자, 또 우리는 간척 개발, 여러분 새만금 간척 개발 사업 할 때 이 간척 개발 사업을 통해서 또 농지나 택지 양을 증가시켜 줄 수도 있고, 여러분 송도 신도시 아시죠? 송도 우리 공유수면, 인천 앞바다 공유수면을 뭐 한다? 매립을 해서 또 택지를 양을 늘려줘서 신도시 개발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다 뭐다?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공급은 변화가 없지만은 이 사업을 통해서 인간이 이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인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늘려줄 수는 뭐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는 가능하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증가가 뭐다? 가능하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증가가 가능하다.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자, 이런 의미를 한번 확인을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다. 시험에 자주 내거든요. 그러면 경제적 공급은 이렇게 나와요. 자, 경제적 공급인데, 자, 이 증가가 가능하죠. 네? 증가가 가능하거든요. 11회 시험, 23회 시험, 우리가 8회 시험, 네? 출제를. 다 뭐와 관련해서? 전부 정답 지문이에요.
정답 지문으로 딱 내요. 왜냐? 많이 틀리거든요. 예? 정답 지문으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이렇게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뭐죠? 급등을 해요. 급등을 하면은 뭐에 의해서 우리는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이 늘려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공급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네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뭐죠? 우상향 하죠. 여러분 24회 시험은 이걸 뭘로 출제했냐 하면요. 우하향으로 출제. 오른쪽 밑을 향하는 곡선이 아니라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 이것을 토지의 뭐라고 하죠? 경제적 공급 또는 우리 용도적 공급이라고 하는데 용도의 다양성에서 나타나는데 경제적 공급 곡선은 뭐다? 우상향. 24회 시험에 또 정답 지문. 정답 지문은 하여튼 전부 정답 지문인데 하여튼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입니다. 하여튼 경제적, 용도적 공급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두시고 우상향한다는 것. 자, 그리고 또 면적이 또 뭐죠? 유한하죠. 자, 여러분이 유한하면은 뭐가 있냐 하면요. 토지를 소유를 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희소성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희소성. 여러분 골동품 이런 거는 희귀하니까 희소성이 높죠. 희소성의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도 비싸요. 희소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희소성이 없다. 자, 희소성이 없다는 건 뭐예요? 희소성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시장에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저번 주 프린트 문제 보시면 뭐 햇빛, 태양광선 햇빛 뭐죠? 공기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면 자유재라고 해요.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여러분 아무런 태양광선인 뭐 햇빛, 공기 이런 것은 아무런 요거는 뭐다? 자연적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햇빛, 공기. 그렇지만은 어떻게 돼요? 무한히 존재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없어요. 가격도 없어요. 그런데 희소성이 있어요. 희소성이 있는 상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경제재라고 해요. 그러면 토지, 당연히 뭐다? 희소성이 있으니까 무슨 상품? 토지는 경제재가 돼요. 경제재. 나중에 지문 있다 보면요. 경제재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아, 이것은 희소성이 있어서 대가를 지불해야만 어떻게 구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희소성이 있다. 경제재. 가격이 있으니까 시장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토지의 희소성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우리는 토지는 유한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의 토지 뭐를 가져오죠? 공개념. 토지의 공개념의 근거가 돼요. 자, 공개념의 근거. 뭐 우리 11회 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던 내용이죠. 공개념의 근거. 자, 그리고 또 우리 23회 시험도 나오고 29회 시험에도 우리가 출제를 우리 28회 시험, 29회, 28회 시험에 나왔던 용어가 바로 요건데 최유효요. 자, 토지를 최선의 상태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용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최유효 이용인데 최유효 이용에 우리가 근거가 된다. 최유효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도 부증성. 이것도 23회 시험, 28회 시험에 출제가 된 용어죠.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죠. 또 토지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이론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토지 가격을 뭐라고 하죠? 토지 가격을 지가죠. 지가 상승을 합니다. 공급은
여러분 지가 상승에 따라 공급은 쉽다 어렵다? 어렵잖아요. 여러분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택지조선 공급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비탄력적. 바로 즉시 공급이 가능하면 탄력적. 공급에 시간이 걸리면 뭐다? 비탄력적. 그래서 이게 비탄력적입니다. 시험 문제는 뭘로? 탄력적으로 많이 출제하는 거죠. 예? 공급에 시간이 걸린다 하면은 비탄력적. 바로 즉시 공급이 가능하다면 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탄력적. 자, 부증성에서 우선 우리가 확인을 해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성이 뭐죠? 영속성. 자, 우리가 26회 시험, 27회 시험, 작년 30회 시험 3번 정답으로 묻던 게 영속성이죠. 3번 정답으로 물었죠. 영속성. 자, 시간이 경과하든지 토지를 사용하여도 토지는 소모 안 된다. 마멸도 안 되는 이 특성을 영속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죠? 소모 안 되니까 비소모성. 또 변화가 없죠. 공간으로서 토지는 파괴되지 않는다. 파괴할게.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파괴되지 않는다. 불괴성. 변화가 없다. 불변성이라고도 하죠. 영속성. 자, 토지는 시험 문제 나올 때 비소모성이다 보니까 토지는 소모가 안 되고 사용하여도 소모가 안 되는 재화. 비소모적인 재화죠. 자, 비소모적 재화인데, 자, 24회 시험에 처음 나왔거든요. 24회 시험 출제했었죠. 또 26회 시험 출제했었죠. 예? 우리가 나오는 게 뭐가 나왔어요? 24회, 26회 시험에 나온 용어가 바로 요거 출제했잖아요. 물리적으로 토지는 사용하여도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의 감가, 가치를 감소시키는 감가상각이론은 적용될 수 없다라는 거. 건물은 감가가 되죠. 그런데 여기는 토지는 감가상각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주의를 해야 될 것은 감가는 안 되는데 뭐는 가능해요. 자, 여러분이 부동산이 속한 어떤 지역이 쇠퇴를 하면 그 지역이 쇠퇴하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뭐가 돼? 하락을 하죠. 이걸 뭐라고 하죠? 경제적 감가.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의 가치는 하락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는 가능하다? 경제적 감가는 가능한데 물리적 감가는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가 안 돼요. 그래서 가치에 소모가 없어요. 가치 소모가 없기 때문에 뭐가? 가치에 보존력이 우수하다. 이것도 한 3번 출제를 한 지문이죠. 우리가 10회 시험, 우리가 17회 시험, 26회 시험 3번 우리가 출제를 한 지문. 시험에 하여튼 우리 나오는 지문들을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좀 자주 나오죠. 자, 그리고 또 시험에 또 3번 출제한 또 지문이 있어요. 22회 시험에는 정답으로 또 물었죠. 뭐가 나오냐면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사고방식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지문 부동성이 아니에요. 뭐와 관련이 있다? 영속성. 그 지문 비소모적 제하니까 그 지문도 3번 출제했어요. 또 자주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토지로부터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가 되지 않아요.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뭐다? 영속적이야. 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다 보니까 뭐가 나오죠? 부동산 활동.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배려. 요거 작년 30회 시험에도 나오고요. 네? 또 우리가 6회 시험에도 나왔어요. 부동산 활동 시에는 뭐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 26회 시험, 또 작년 30회 시험에 또 지문에 나왔죠.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다 보니까 또 뭐죠? 토지의 가치. 그럼 토지의 가치는 뭐가 나와요? 토지, 가치, 개념의 근거가 되는데, 그럼 토지의 가치는 뭐가 돼요?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유형적 이익, 무형적 이익이겠죠. 장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이 토지 가치. 이미 평가이론에서 배우셔서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이 장래 이익이 뭐가 가능해야 돼? 여기에 이익이 영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게 예측이 가능해야 돼. 그래서 무슨 원칙? 또 우리는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에서 또 예측의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예측 원칙의 근거가 돼. 여기 예측이 가능해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토지 가치, 그래서 개념의 근거, 영속 이익이 예측 가능해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도 우선 염두에 두시고, 자,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뭐죠? 자,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본인이 소유한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죠. 요 두 개가 서로 뭐다? 분리가 가능해. 분리가 가능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본인이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어. 그래서 뭐를? 대가를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뭐가 발달한다?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토지에 대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22회 시험에 출제된 질문지. 임대차 시장이 발달해. 자, 그리고 또 작년에 또 지문에 출제했었죠. 토지에, 작년에 출제한 지문 또 요거 출제했었죠. 토지에 장기 투자하면은 어떻게 돼요? 지대 수입을 뭐죠? 보유기간 동안에 지대 수입을 소득, 이득, 또 처분 시에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뭐죠? 자본, 이득. 요 두 가지를 뭐 할 수 있다? 향유할 수 있다. 자, 17회 시험과 작년 30회 시험에 또 두 번 출제된 지문. 지문이 탁 나면 아, 이건 영속성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죠? 개별성.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토지마다 지세, 집안의 상태, 또는 지질, 그리고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질적이지 않고 다 다르다. 이질성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또 토지의 대체는 뭐다?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토지 대체는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선은 토지에 있어서의 가격, 수익 등을 개별화, 다 다르다 보니까 개별화, 구체화, 1제곱미터 얼마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우리 개별화가 되죠. 자, 이 개별화로 인해서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나 조건을 또 분석을 해야 돼. 이걸 뭐라고 하죠? 개별 분석이 되겠죠. 또 우리는 평가에서 또 개별 분석이 나오잖아요. 개별 분석의 또 필요성이 나타난다. 개별 분석의 필요성. 자, 또 시험 문제 또 한 3번 출제했어요. 비대체성으로 인해서 토지 시장에서의 토지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시한다. 이 지문을 또 3번 출제했었습니다.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자, 26회 시험, 22회 시험, 17회 시험 3번 출제한 지문. 제약한다. 자, 그리고 또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개별화 시키기 때문에 부동산학 원리 도출 이론의 전개도 어려워요. 또 다 다르기 때문에 토지 간의 비교도 어렵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저번 주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배우셨죠? 이 표준지, 공시지가에 있어서 표준지 선정이 어려워요. 우린 전 국토 중에 거래 대상이 되는 약 2,750만 필지 중에서 뭐를 선정한다? 50만 필지를 선정하거든요. 표준지를.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보니까 토지 가치를 추계하는 데 있어서 객관화가 어려워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우선 이 개별성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개별성. 자, 그리고 개개의 부동산.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개개의 부동산을 뭐 한다? 독점화 시켜요. 자, 여러분 21회 시험 요거 비독점으로 출제했어요. 하나하나의 부동산을 뭐 한다? 독점화 시키고. 예? 또 여러분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배울 때겠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우리 정보, 부동산 거래 내용의 사실을 공개를 꺼려하잖아요. 거래 정보에 뭐가 나온다? 비공개성, 또 은밀성이 나타나죠. 또 우리는 상품, 토지 상품은 뭐가 어렵다? 일반 상품과 다른 표준화가 어렵죠. 자, 표준화가 어렵다 보니까 대체 가능성이 또 뭐다? 낮아요. 대체 가능성이 낮고 또 한 가지 물건, 일물,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을 배제시킨다. 자, 26회 시험과 11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배제시킨다. 자, 또 비표준화로 인해서 도매상과 소매상과 같은 유통기관이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시장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예? 뭐를 가져온다? 시장에 뭐를 가져와요? 비조직화를 가져오죠. 시장에 비조직화를 또 가져다줘. 이런 용어들은 다 뭐와 관련이 있다? 개별성과 다 관련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자, 이런 특성을 우선 우리가 보시면 되고, 또 인문적 특성은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인데 거기에 누가 결합하죠? 인간이 결합돼요. 그래서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자연물인 토지에 인위적으로 부여해준 특성을 인문적 특성이죠. 그래서 인문적 특성은 자연적 특성이 가지는 제약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용도의 다양성. 자, 주어진 토지에는 다양한 용도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다양한 용도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할 때 그 토지로부터 최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이걸 또 우리 시험 문제는 용도의 다양성, 이게 제일 많이 출제했었죠. 최유효 이용을 성립시키는 뭐가 된다? 근거. 이 지문을 제일 많이 출제했습니다. 용도의 다양성에서. 그리고 여러분 후보지, 저번 주 마지막 시간 후보지에서의 용도의 전환, 이행지에서의 용도의 이행을 가능케 해요. 용도의 다양성에서. 그리고 또 주어진 땅에 어떤 용도가 가장 적합한가, 이걸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적지론이라고 해요. 주어진 토지에 어떠한 용도가 가장 적합한가, 이걸 결정해주는 역할, 적지론의 근거가 되고, 또 용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 다원설에 있어서 논리적 근거를 또 제시해주고, 또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용도를 전환시킬 수 있어요. 또 주상복합 건물처럼 용도가 병존할 수도 있고, 또 2개 이상의 용도가 경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도의 전환, 병존, 경합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용도의 다양성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자,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주죠.
자,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주고 또 최유효 이용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또 지원해주는 두 번째의 특성이 바로 뭐죠? 우리 합병. 주어진 필지를 인접필지와 뭐한다? 합병을 한다든지 주어진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분할할 수도 있죠. 합병, 분할의 가능성이죠. 그러면 이 합병 분할을 하면 토지 가치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한 가격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한정가격.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한 가격.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죠. 한정 가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주체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토지를 자유로이 우리는 합병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토지는 지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요인, 이 경제적 환경 요인, 행정적 환경 요인이 변하면 토지의 가치가 뭐한다?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에 뭐다? 가변성이죠. 자, 여러분 공단이 외곽으로 이전하여 그 공단이 있던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것은 공장 이전하는 거죠. 이런 것은 사회적 환경 요인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회적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전철 노선이 신설되거나 연장이 돼서 접근성이 좋아서 가격이 오른다. 이건 경제적 요인이 바뀌는 거예요. 경제적 요인.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있죠.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거나 또는 공업단지가 결정된다. 이런 것은 뭐다?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행정적 요인이 바뀌는 거예요.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 올해 시험에는요. 작년은 영속성, 재작년은 부증성, 28회도 부증성, 26회 우리가 영속성, 또 24회 개별성에서 정답을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스를 이용한 문제도 정답 물을 수 있고 또는 5개의 특성을 뽑아서 틀린 지문 찾아내는 거. 그래서 올해는 5개의 특성을 주고 틀린 지문 찾아내는 거 출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올해 한 문제 출제되니까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 교재 우리가 부동산 경제 이론 여러분 교재 82페이지에 우리가 수요 이론부터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